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의 공방전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잼버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폭염과 태풍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고 새만금 잼버리 K-팝 콘서트 장소도 두 번이나 옮기면서 뭐 정말 그야말로 저희가 앞서도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뭐 도전 과제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뭐 여러 평이 있습니다만 새만금을 떠나서 K 잼버리로 바뀌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가도 있고 일단 정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선은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거 그걸 이제 가장 크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폭염이기도 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만금 일대 제대로 된 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그 온열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송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네. 게다가 중간에 또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태풍과 관련해 가지고 정상적인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태풍과 관련해서 어떤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름에 폭염과 태풍 그리고 각종 이제 일정 변경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각 안전사고가 전혀 없이 모두가 무사하게 그 잼버리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물론 그 초반에 새만금 잼버리가 부실 준비였다는 건 이젠 뭐 국민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계 뭐 민간 기업이라든지 뭐 그 종교계라든지 연예계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그 새만금 잼버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잼버리로 마지막까지 K-팝 콘서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잘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위기 극복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그 평가에 동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아직 귀국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 귀국하는 그 편까지 정부가 각계 기관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원단장 네. 의견 들어봤고 설 부위원장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실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국가와 정부는 부실했지만 국민은 위대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대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망친 잼버리를 국민들께서 저는 그나마 잘 수습해줬다.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원래 잼버리라는 것이 저도 이번에 뉴스를 보다가 저도 알았어요. 뭐 예전에 저도 보이스카우트를 했었지만은 뭐 저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잼버리를 참가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이 참가의 대상이 아예 포함이 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대부분 중고등학생들 이상 청년들이더라고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잼버리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보이스카우트 안에서도 네. 야영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그 수련 기간을 거친 사람만이 이런 잼버리를 경험이 있어요. 참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폭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야외에서 이런 야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겪어야 한다고 이미 예상을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전북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런 잼버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준비와 진행을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해서 잘 마무리를 했다는 점까지는 저는 그 부분을 칭찬하고 싶지만은 예. 이런 사건이 안 발생했었어야죠.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에 월드컵 뭐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국가적인 행사를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근데 이런 잼버리 행사 하나를 이렇게 준비가 허술하게 해가지고 정말 국가적인 어떤 행사가 되게끔 하는 것이 맞는지 아마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잼버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난리야? 아마 이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은 뭐 오늘까지 해서 어제 뭐 K-팝 콘서트까지 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지만은 준비 과정,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잘못되고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검토를 다시 한번 복귀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예, 사실상 코리아 잼버리가 끝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은 강제 수사까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아니 그 나라 망신 또 이런 망신이 없고 이 망신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뭐 여야 진영을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 하나하나 다 찾아내 가지고 본인의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책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는 건데 판단의 문제도 적절했냐 판단을 따져볼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배수가 안 되는 땅을 그 야영지로 선택한 문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예산의 집행이에요. 지금 뭐 그 중고등 학생들이 주로 돼 있는 잼버리에 뭐 그 공무원들이 와인 시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 크루즈 체험을 한다든지 잼버리가 열린 적도 없는 도시 가가지고 잼버리 어떻게 열릴지를 고민했다든지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5, 6년간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도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예산 집행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많은 돈을 쓰고 왜 이 정도밖에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 지자체가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쓸데없는 돈을 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공무원들 한 분 한 분 다 책임져야 돼. 두 번 다시 이런 사항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성공적인 행사라는 게 마치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실패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이런 하나하나가 모이면 결국 큰 행사가 아주 그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행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산 집행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 파행 원인 어떻게 규명돼야 된다고 뭐 보십니까? 저도 원 변호사님 얘기에 뭐 100% 공감을 하고요. 예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짚어야 되고요. 저는 또 그것보다도 그다음에 대통령이 일단 첫날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3월에 명예총재로 추대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 안에서도 상당히 보고서가 많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첫날 또 그 대통령 부부가 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기념 사인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적인 대통령이 개영식을 참석을 해서 어떠한 기념사를 할 만큼의 행사였는데 과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잼버리 행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떻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분명히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과 정부, 그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었는지, 제대로 된 보고 체계를 갖추었는지, 제대로 된 실행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여권 같은 경우에는 비난의 화살이 이제 여갑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거 문책을 하긴 해야 되지만 집행기관인 전라북도의 파행이 1차적 책임이다라고 그런 기류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야권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대규모 국정조사 아까 얘기했던 추진할 방침이고 일부에서 이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대선 공약으로 그 여가부 폐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 여러 그 기류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상황이 흘러갈 거라고 좀 보십니까? 아니 저는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건 제일 원칙입니다. 근데 민주당 측에서 그 정부에서 이제 감찰이나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먼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상황을 다시 정체공세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아니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는 해야죠.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다 해야죠. 선후가 있다. 예, 선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는 그런 조사들을 뒤로 미루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중대한 그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국제 행사를 두고 지금 국정조사할 때까지 조사를 미루라고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그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만약에 국정조사를 한다 그래도 정식 수사와 감사와 국정조사는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수사권이 있는 그런 이제 감사권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윤석열 정부가 덮을 이유도 없고 당연히 발본색원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그런 수사나 감사를 국정조사 이유로 미루자는 거는 민주당이야말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덮으려는 저희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당은 칼끝을 지자체에게, 야당은 정부를 향해 좀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 과정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분야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것들은 과연 이러한 작년에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원택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준비 잘 되고 있냐? 그렇죠. 본인이 지역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준비가 좀 미흡하다. 근데 여가부 장관 뭐라 했었습니까?
충분히 잘 되고 있다 그랬어요. 만반의 준비 다 하고 있다. 그때도 안 가봤어요. 보니까 여가부 장관 그 다음에 한 6개월 뒤인가 가셨더라고요, 현장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지자는 거예요.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왜 이렇게 준비를 다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지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 중앙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조직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이라든지 지금 그 지자체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아니 조직위에서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전북에서도 도비 400억 정도를 내놨어요. 본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국정조사는 당연히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감사원에서 감찰을 할 것은 뭐냐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어떠한 허술함이 있었는지 이런 건 당연히 감사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죠. 네. 그런 것들은 예산에 대한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나눠가지고 하되 뭐 그건 정말 감사원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 없이 정말 중립적인 자세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잼버리가요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잼버리 사태로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국회의원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부산 엑스포를 망치고 싶어도 그게 마음속에 있어도 그게 마음의 소리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해가지고 제명 의견 받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그래도 돈 문제예요. 그거는 국익을 국가의 그런 중대한 국제 행사를 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김한규 의원이야말로 국익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제주도 국회의원인데 제주도에서 중대한 국제 행사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분이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망쳐지기를 오히려 내심으로 바라지 않나 싶을 정도로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김윤덕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하자면 김윤덕 의원이 지금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뭐 준비가 다 돼 있냐고 잘 돼 있냐고 물었다 그러는데 김윤덕 의원이 여기 지역구 의원이서 이분은 지금 어젠가 그젠가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그건 자기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기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잼버리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잼버리가 열리기 직전에 만발의 준비가 돼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준비의 내용도 지금 화장실 없어서 문제되고 뭐 배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자기 지역구 의원이 그 내용을 몰랐다라는 게 그게 여가부 장관이 말을 안 해주면 모른다?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회의원들 뭐 어디 하수구 막혔다 그래도 가가지고 그거 청소하면서 사진 찍고 SNS 올립니다. 근데 여가부 장관이 말 안 해주면 이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배수가 안 되는지 화장실이 부족한지 그것도 몰랐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한 유체이탈화법이고 뭐 전반적으로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본인들한테도 아주 안 좋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뭐 김윤덕 의원 조직위에 속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뭐 저런 비판 받아도 되죠.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아까 근데 이제 김윤덕 의원은 전주고요. 그 지역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원택 의원이 이 부안, 그렇죠. 예. 저는 김한규 의원에 대한 어떤 발언이 뭐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뭐 김한규 의원이 이런 말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외신에서 이런 말을 먼저 했어요. BBC라든지 가디언지에서 8월 4일자에 이런 그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잼버리 상황을 보니까 부산 엑스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외신에서 먼저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얘기한 것이고요. 뭐 물 건너갔겠습니까? 아직 이제 올 하반기에 그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개개별의 행사로 보는 것이지 잼버리와 엑스포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께서는 좀 또 뭐 동료라고 할게요. 저는 그렇게 선회를 하고 싶고요. 뭐 저 부산 엑스포도 유치되면 좋은 거죠. 저도 그 부분은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보다는 부산 엑스포에 더 정부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유치에. 그렇죠. 예, 그런 말씀으로 약간 저는 이제 선회하고 우려된다. 싶습니다. 네.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좀 우려한다라는 얘기 같고 뭐 야당 의원으로서 뭐 그렇게 정부에 대한 질책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김은경 혁신위원회 전당대회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없애자 최종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혁신위를 이제 끝마쳤는데 이걸 놓고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와 친명계 간에 어떤 또 대립각이 세워져 있고 일단 그 원부위원장은 이 혁신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논란으로 시작해서 논란으로 마무리가 된 혁신이다. 일단은 뭐 제일 처음에 이내경 혁신위원장으로 시작을 해서 불발이 되고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한 50일 정도의 혁신위 기간을 가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안을 이제 제시하고 지금 이제 사라지셨는데요. 뭐 이게 일단은 민주당에 어찌 보면 뭔가 화두를 던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제 권리당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도 보고 저는 뭐 다만 어떤 이번 혁신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나름대로 상당히 정치 전반적으로 양 당이 정치 전반적으로 정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에 관한 내용도 많고. 근데 다만 가장 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권력 구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그 공천 룰과 관련한 내용, 네. 그다음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제 운영에 대한 어떤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안이에요. 제안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그대로 당에서 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아마 8월 16일날 예정돼 있는 아마 정책의총에서 일단 논의가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날 뭐 결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번 달 하반기에 잡혀 있는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1박 2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해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까 싶은데 뭐 혁신위에서는 대의원제를 폐지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에 대한 비율을 아예 없애버렸죠. 그냥 네.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이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물론 기존에 저는 그 전당대회에서의 득표 환산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가 조정이 돼야 한다는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해요. 그건 아마 민주당에서 다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표의 어떤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등가가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 조정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다들 느끼고 있지만은 지금과 같이 아예 대의원 그리고 실제 대의원이 전당대회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뭐 크게 당에 대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거나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의 역할을 하는 뭐 기회가 전당대회 외에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린다면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순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 내에서도 이걸 폐지하라는 쪽과 폐지하지 않는다는 쪽이 있는데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 전당대회 룰을 전당대회 열리기 한 2달 전에 보통 정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장성철 소장님이 제기를 하셨던 10월 사퇴설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하고 맞물려 버렸어요. 왜 그럼 전당대회가 열리지도 않을 건데 왜 갑자기 전당대회에 대한 룰을 지금 얘기하지? 그렇죠. 오히려 전당대회는 내년 정상대로라면 내년 총선 이후에 지금 치러지게 돼 있거든요. 내년 8월이 임기가 마지막이니까. 그 해석을 당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장성철 처장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이재명 측에서 들었다 자기가. 분명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본인이 들었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이번 올해 안에 뭔가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예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무슨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전혀 없어요. 당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혁신위에서 이번에 이러한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좀 뜬금없다라는 얘기도 많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제안이니까 저는 의원들의 어떠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달 안에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네.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소회를 좀 말하면서 피땀 흘려 만든 결과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뭐 이미 또 나와 있던 내용들이고 하니까 이제 뭐 어떤 게 피땀 흘려 만든 내용인 건가? 뭐 뻔한 내용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피땀 흘려 나온 내용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은경 혁신위가 그냥 이재명 대표의 하명 혁신이었다라는 걸 지금 대의원제를 마지막에 던져 놓았다는 걸로 자기가 증명을 한 거예요. 무슨 네. 말이냐? 대의원제가 있고 없고 하고 그 국민들이 민주당을 혁신이라고 바라보는 시점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대의원제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그게 잘 모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대의원제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에는 그런 구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제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고 이게 어떻게 정치를 저해하고 이런 요소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아니 같은 상대당인데 국민의힘도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대의원제가 되면 혁신이고 안 되면 혁신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만의 그냥 자기들 놀이에요. 자기들만의 놀이를 가지고 굉장히 피와 땀으로 뭐 만들어진 혁신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도무지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고 그건 달리 이야기를 하면 그 혁신위의 목적이 실제로는 대의원제를 없애는 게 그게 혁신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혁신위를 없애야만 그 개딸이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일종의 그 강성 지지층이 대의원제를 없애야만. 예, 쉽게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의 한 표를 더 크게 그 비중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뭐 딴 이야기 그냥 한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이제 혁신이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거를 아니 사퇴하기 직전에 지금 이거는 하고 가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저 본인들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이 전혀 혁신위는 혁신하고 상관이 없었고 국민들을 위한 혁신위도 아니었고 친이재명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냥 하명 혁신위에 불과했고 그 모든 것을 이 대의원제 폐지라는 마지막 혁신안으로 스스로 증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비명계와 친명계의 두 의원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앞에 두고 이제 면전에서 좀 서로 이제 대립을 벌인 건데 네. 앞으로 이제 흐름을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네.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어저께 발표된 당내 여러 조직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더미래라는 그룹에서 그러니까 더미래가 가장 속한 의원 수가 제일 많아요. 80명에서 90명 사이가 되고 어찌 보면 중립 지역이에요. 그냥 뭐 어느 계파에 속하지 않고 뭐 더미래라는 그 계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어떤 입장문을 보면 조금 저는 가닥이 좀 잡힌다고 보는데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혁신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나중에 아니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떤 각 당이 전당대회 전에도 항상 뭐 국민의힘도 저번에 예를 들어서 당원 100%로 하겠다라는 것도 전당대회 전에 다 룰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차후에 내년에 있을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전당대회 룰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년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이에요. 네.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일당의 지위를 계속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혁신위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혁신위가 어느 한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안을 해버리면 당의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나온 혁신안 중에 좋은 내용 많습니다. 진짜로 106페이지 정도의 그 내용이 있는데 다 읽어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구나. 근데 만약에 이러한 대의원제를 어떤 사실상 폐지시키는 안이라도 이것이 어느 계파의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준이 돼버리면 유리하다면 그럼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유리하게 돼버리는 기준이 제시해버리면 그건 당연히 상대방 불리한 쪽이 생기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저께 대의원제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부적절했다 보이고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 소환 조사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불거진 당내 갈등도 잘 봉합을 해야 되는 과제를 얻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참 8월이 너무 바쁘세요. 지금 당내 혁신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맞아요.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환도 지금 17일 날 백현동 사건으로 지금 일단 검찰 소환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예고되고 있기로는 지금 뭐 쌍방울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의 소환도 뭐 있을 것이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8월이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마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 내외적으로 본인 또 개인 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혁신위에서의 어떤 당내 여러 그룹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11일 공판에서 그 김문기 관련한 사건에서 지금 이분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도덕성 인식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이 많은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그 답변도 하지도 못하면서 궤변으로만 일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민주당에서도 뭐 방향성을 정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하는 게 그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총선에 네. 그런 시각도 일부 있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민주당 대표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게 뭐 국가적인 이익에서도 너무나 그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소환을 하면 또 체포동의안 전국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의원제 폐지라는 지금 승부수를 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의원제 폐지와 그 체포동의안 문제는 서로 이게 그 정치적인 함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의원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결시키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움직임조차도 불필요한 움직임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그 대한민국의 정치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도 종지부를 좀 찍고 민주당도 전열을 재정비하시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인데요. 이게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달 집중 호우에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했죠. 최상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 일단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좀 얽히고 설키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진상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 공개 발표를 누가 막았나,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를 누가 축소시키려고 했냐, 아니면 그 수사 결과와 이첩과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냐. 지금 그 언론이나 기사들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 작년 7월 1일에 그러니까 그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성범죄와 군인의 그리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졌어요.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군사 경찰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사항은 그 일반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사 수사단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근데 수사 권한이 없는 걸 가지고 수사를 막았냐, 축소했냐, 은폐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 원래부터 경북 경찰청 그 강력수사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사 결과가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적절한 수사 조서로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이 체계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해야 돼요. 처음부터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아까도 보도해드렸는데 경북 경찰청이 한다고 했는데 일단 박정훈 단장의 얘기는 불법적으로 경찰에 입조된 사건을 그 국방부가 회수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실 게임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냐 안 맞냐.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지시를 한다 그러면 그게 핸드폰에도 남고 아니면 그 통신망에도 남고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진실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 국민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중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러니까 군 기강의 확보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진실과 관련한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일단은 그 부분이 공개돼야 되고 밝혀져야 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가 이번 사건 은폐 축소에 열중하고 있다고 했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소설이다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너무 안타까워요. 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지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윤 대통령의 말씀이었어요. 윤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다 책임지냐. 그냥 현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 딱딱 골라가지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현장에 나와 있는 대령급, 대대장급만 지금 이런 거기까지만 수사를 해라, 책임자를 거기까지만 처벌해라라고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정훈 대령이 무슨 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까? 본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정말 부당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억울함이 있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재가를 했어요. 수사 잘했다. 박정훈 대령이 수사 보고를 하니까 잘했다. 그러면 이거 이첩해라.
이첩 지시까지 내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게 바뀌었어요. 바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단장은 빼라. 근데 그 사단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단장과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호 수석과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과 과거 MB 정권에서 같은 대통령실에서 행정관, 비서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다는 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혹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앞으로 좀 더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